고요했습니다. 온 세상의 소음이 약속이라도 한 듯 멎어버린 깊은 밤, 저는 낡았지만 편안한 제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70평생의 고단함이 잠시나마 잊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희미한 꿈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마당의 감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웃는 그의 얼굴은 주름 하나 없이 훤했지요.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평화를 무참히 깨부순 것은 현관문 쪽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기계음이었습니다. 삐리릭, 삐리리릭 띠리링. 잠결에 들려온 소리에 저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잘못 들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모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도둑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고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쿵 하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뒤이어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 침입자는 거실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시간에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112를 눌러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아씨, 불이 어디 있는 거야, 빌어먹을. 제 며느리 김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순식간에 다른 종류의 공포와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들 내외를 위해 알려주었던 그 번호를 이 아이는 제 허락도 없이 이 새벽 4시에 멋대로 누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침입이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얇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차가운 마루의 냉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소리 죽여 거실로 향하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거실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며느리의 시커먼 인형이 서 있었습니다. 너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둠 속의 인형이 제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어머니. 깨셨어요? 놀래라. 불 좀 켜보세요. 캄캄해서 넘어질 뻔했네.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제가 겪었을 공포에 대한 사과나 변명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둡다고 타박을 하는 그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거실 등을 켜자 환한 불빛 아래 며느리의 엉망인 몰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누가 내 멋대로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오라 했지? 남의 집이요? 여기가 왜 남의 집이에요? 시댁이지. 그리고 비밀번호를 왜 그렇게 어렵게 바꿔놓으셨어요? 한참 헤맸잖아요. 예전 번호인 줄 알았더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얼마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의 기일로 바꿔놓은 비밀번호를 며느리는 온갖 숫자를 조합해 기어코 열어낸 모양입니다. 그 집요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시간에 술에 취해서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는 말이다. 제가 재차 묻자 며느리는 그제야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아, 그 인간요? 자요, 아주 편안하게. 세상 모르고 코까지 골면서 잔다고요.
지 마누라가 밖에서 똥줄 타게 구르는 것도 모르고 며느리는 혀가 잔뜩 꼬인 목소리로 제 아들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낯선 괴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도 사람을 얕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핸드백을 소파 위로 아무렇게나 던지더군요. 그래서 용건이 뭐냐? 술에 잔뜩 취해서 이 새벽에 제 차가운 물음에 며느리가 비틀하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아이였는지 모를 번들거리는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돈 좀 줘요, 어머니. 뭐? 돈 달라고요. 급하게 막을 때가 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새벽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이유가 고작 돈 때문이라니요. 저는 돌아앉아 찬물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싶었어요. 너 저번 달에도 생활비 모자란다고 200만 원 가져가지 않았니? 그 돈은 어쩌고 또 돈 타령이야. 아, 그거요? 그거랑은 달라요. 이건 사업 자금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무슨 사업인데? 진우는 아는 일이냐? 됐고 3천만 원만 딱 줘요. 그럼 앞으로 두세 달은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돌아보았어요. 얘야, 내가 돈 나오는 화수분인 줄 아느냐? 나도 이제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늙은이야.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 왜 없어요? 이 집 팔면 돈이 얼만데? 어머니 지금 저 무시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겠다는 듯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없다. 돌아가거라. 단호한 제 말에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 없다고요? 우리 남편이 어머니 아들인데 어머니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어머니 돈이지.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그러더니 갑자기 현관 앞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못 가요. 오늘 여기서 돈 안 주시면 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소리라도 지를까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한다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쿵 울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직접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을 난리를 치던 며느리는 제 풀에 지쳤는지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고요함이 돌아온 집은 이전의 평화로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싸늘한 침묵 속에는 모욕감과 비참함의 찌꺼기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잠그었던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던져놓고 간 핸드백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역한 술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어요. 소파에는 며느리가 흘리고 간 듯한 긴 머리카락 몇 올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공간이 더럽혀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 수 없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저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싹싹하고 애교도 많았지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게 딸처럼 자라겠다던 그 아이의 말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 모은 돈을 탈탈 털어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전세 하나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씀씀이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명품 가방을 사느라 카드값이 모자라다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아들 체면을 생각해 막아주었지요.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야겠다며 손을 벌렸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울며불며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들을 봐서 아직 젊으니 그럴 수 있다며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 관용이, 그 용서가 이 아이를 이렇게 괴물로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들의 어릴 적 사진과 우리 부부의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은 제게 늘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만큼은 꼭 지키라고.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니 절대 남의 손에 넘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요. 저 역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제 키를 훌쩍 넘어섰던 흔적이 새겨진 문설주를 쓸어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당가에 심었던 감나무는 이제 지붕보다 더 높이 자라 있었어요. 이 집의 모든 것에는 제 인생과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제 추억과 역사를 그저 3천만 원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신뢰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 자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마음 졸여야 하는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동쪽 창문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혼란과 슬픔이 새벽빛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내 남은 인생마저 저 아이에게 휘둘리며 비참하게 끝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소동으로 떨리던 손은 이제 거짓말처럼 잠잠해져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부동산을 하고 있는 김 사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이 덜 깬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박정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미안해요. 아이고, 사모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을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김 사장, 우리 집 좀 내놓아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김 사장의 당황한 기색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네, 집을요? 갑자기 왜? 사정이 좀 생겼어요. 최대한 빨리 팔았으면 합니다. 제 단호한 어조에 김 사장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제 결심에 찍는 마지막 마침표였습니다. 네, 금매로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곧 남의 집이 될 공간이었습니다. 슬픔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후련함이 밀려왔어요. 평생을 지켜온 집을 제 손으로 내놓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집을 내놓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니 역설적으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을 포기하는 순간 오히려 가장 큰 평온을 얻은 셈입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까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액정에 선명하게 뜬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에 저는 잠시 수화기를 드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 무슨 말을 듣게 될까요?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칼로 제 살점을 베어내는 고통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길게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제 속도 모르고 짐짓명랑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 특유의 가벼움이 묻어 있었지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채원이가 좀 실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라니요. 며느리의 입을 통해 걸러지고 각색된 그 이야기가 과연 진실의 몇 조각이나 담고 있을까요? 저는 그저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죠. 아들은 제 침묵에 잠시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준비해 온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요즘 새로 시작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어머니. 뭐 하나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인 거. 근데 동업하던 친구가 갑자기 배신을 하는 바람에 술도 원래 잘 못 마시는 애가 어쩌다 과음을 했는지 어머니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과. 참으로 편리하고 가벼운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버린 그 모든 소동과 모욕적인 언사가 고작 실수와 스트레스라는 단어로 덮일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제 아들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편한 길이니까요. 실수라니, 무엇이 실수더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싸늘하게 나갔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들은 제 싸늘한 반응에 적잖이 당황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네. 아니, 그게 술김에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돈 이야기도 하고 좀 소란스럽게 굴었다고요. 제가 아침에 아주 단단히 혼내줬습니다. 어른한테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니라고요. 혼을 내. 너가 너 아내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위인이 못 되었습니다. 아내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쩔쩔매고 아내의 눈물 한 방울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안절부절 못하는 위인이라는 걸 이 어미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둘러대는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우야, 내 어머니, 내 아내의 행동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 아이의 본성이 드러난 것뿐이야. 그리고 그건 더 이상 내 아내와 나 둘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채원이가 또 무슨 잘못을. 어제부로 이 어미와 내 아내의 인연은 끝났다. 그러니 앞으로는 내 아내 단속이나 잘하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내 말 알아들었으면 2번 다시 이 일로 전화하지 마라.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듣고 있을 기력이 없었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분노를 넘어 깊은 서글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은 정작 제 어미의 찢기는 가슴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거짓말을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복덕방 김 사장이 무거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부터 살피더군요. 사모님,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십니다. 어젯밤에 잠은 주무셨어요? 제가 사모님을 뵌 지가 30년입니다. 무슨 큰일 아니면 새벽부터 그런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니잖습니까? 괜찮네. 어서 앉게나. 저는 김 사장을 소파에 앉히고 냉수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김 사장은 이 집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맨손으로 시작해 이 집터를 사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우리 손으로 골라가며 집을 올렸던 과정을 모두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혹시 자제분들하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제가 괜히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그럽니다. 이건 그냥 집을 파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김 사장의 진심 어린 물음에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만 같아 부끄러웠고 자식의 허물을 남에게 고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네. 이 큰 집을 혼자 건사하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치고 밤이 되면 무섭기도 하고. 제가 둘러댄 변명에 김 사장은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사모님, 무슨 일이든 힘내십시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첫집 구경꾼들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데리고 온 젊은 부부였어요. 부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침없이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집에 깃든 세월의 온기나 이야기에 대한 존중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얼마를 들여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에 대한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여보, 거실이 넓어서 좋긴 한데 이런 체리색 몰딩은 요즘 누가 써요? 전부 화이트로 싹 뜯어내야지. 비용이 꽤 들겠는데? 주방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아. 싱크대 높이가 너무 낮잖아. 옛날 집이라 그런가. 그리고 저기 저 다용도실은 확 터서 팬트리로 만들면 좋겠다. 그들은 제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평생의 공간을 마치 허물기 직전의 폐가처럼 취급했습니다. 제 손때가 묻은 자개장 서랍을 함부로 열어보고 안방 벽지를 손톱으로 긁어보며 단열이 잘 되겠냐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의 숨결이 남아있는 서재를 훑어보며 아이들 공부방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몸의 속살을 함부로 헤집어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 집안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김 사장은 제 눈치를 보며 멋쩍게 말했어요. 사모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자기 취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 집의 가치를 아는 좋은 주인이 꼭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가치는 저와 제 남편, 우리 가족만이 아는 것이라는 걸요.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에 결국 누구에게 팔더라도 헐값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요. 저 젊은 부부에게 이 집은 그저 낡고 수리비 많이 들 오래된 주택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장을 넘기자 잿빛 하늘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갓 완공된 이 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지요. 남편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제 몸빼 바지에도 페인트 자국이 얼룩덜룩 묻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정순아, 우리가 해냈다. 이제 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 집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어긴다는 죄책감이 심장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며느리의 그 행패를 보고도 가만히 있었을까? 나더러 참고 살라고만 했을까? 아닐 겁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마 저보다 먼저 벼락 같은 불호령을 내렸을 겁니다. 이 집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룬 성이야. 누구도 함부로 더럽힐 수 없어. 그래요. 이건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집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인 셈이에요. 더럽혀진 껍데기를 내어주고 이 집이 간직한 소중한 추억과 가치를 지켜내는 것.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또 한 번의 밤을 보냈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며칠간의 소란으로 무거웠던 마음을 달래려 모처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쬐며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집을 판다는 결심이 서자 역설적으로 모든 소음이 잦아든 듯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일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며느리와 함께 제 두 손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은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해맑은 얼굴로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주말인데 적적하실 것 같아서요. 마치 며칠 전 새벽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처럼, 아니, 아예 없었던 일인 것처럼 구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이라 차마 내색할 수는 없었지요. 할머니, 7살, 5살 배기 손주들이 제게 와락 안겨왔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과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제 얼어붙은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잘 지냈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엄마가 할머니 보러 간다고 해서 신났어요. 할머니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사이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익숙하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안방처럼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사온 포장이 번지르르한 수입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일이 너무 안 풀려서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어머니가 아니면 저희가 기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처럼 슬픔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와 차가운 계산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방패 삼아 상황을 무마하고 제 동정심을 자극해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잘 짜인 연극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챙겨주었습니다.
제 무관심이 최선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이 집 진짜 넓어요. 저쪽 방은 제 방 할래요. 동생은 저쪽 방 쓰라고 하고요. 손주가 제 손을 끌며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며느리의 눈이 식탁 위에 무심코 놓여있던 누런 서류 봉투에 멈추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김 사장에게서 받아온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일부러 치워두지 않았어요. 이것이야말로 며느리의 가면을 벗길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에게 향해 있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 없이 사라지고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싸늘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찍힌 5호 부동산이라는 큼지막한 글자를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에 따사롭던 공기가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재미있는 만화 영화 틀어줄게. 작은 방에 가서 보고 있을까? 할머니가 맛있는 주스도 가져다 줄게. 아이들을 작은 방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며느리는 이미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매매 금액과 계약 날짜,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확인한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집을 파신다고요? 진짜로? 저랑 상의도 없이? 보다시피, 아니, 저한테는 그렇다 쳐도 진우 씨한테는 말씀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아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평생 살던 집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세요. 결국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죄를 지었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은 완벽한 위선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운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분노와 배신감만이 가득했어요. 상해, 내가 내 집을 처분하는데 왜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하지? 이 집이 내 것이더냐? 아니면 내 남편 것이야? 어머니, 이 집이 어떻게 그냥 어머니 집이에요.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평생 일궈서 나중에 진우 씨한테 물려주려고 지키신 집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희한테 말도 없이 팔아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물려줄 집이라고?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차갑게 며느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와 돈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죽은 시아버지까지 모욕하는 며느리에게 이 집을 물려줄 마음이 생길 것 같으냐? 제 반문에 며느리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깟 일 한 번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제가 그래서 사과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겨우 그것 때문에 평생의 집을 팔아요? 이건 저더러 나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정말 인정머리 없으시네요. 너는 내가 한 짓이 그깟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집을 파는 것이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게 이 집은 그저 돈으로만 보였겠지.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돈을 빼갈 수 있는 든든한 금고 정도로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나에게 이 집은 내 남편의 땀이고 내 젊음이고 내 인생 그 자체다. 내가 함부로 더럽힐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제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볼 뿐이었어요. 저는 작은 방 문을 열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엄마랑 집에 가야지.
며느리는 저를 향해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쏘아보더니 아이들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를 향해 던진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머니. 반드시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두고 보세요.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후회라. 어쩌면 정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런 며느리와 한 지붕 아래 살아가야 할 미래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집을 잃고 홀로 남겨지는 쪽이 덜 후회스러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풍은 결국 집의 중심을 향해 몰아쳤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들이 일이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어요. 초인종을 누를 겨를도 없이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사내 자식이 40이 넘은 내 아들이 어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호소이자 가장 비굴한 형태의 애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채원이도 저도 다 잘못했어요. 제발 집 파는 것만은 걷어주세요. 네,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채원이도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단단히 잡겠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아들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눈물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제 마음도 갈대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렇게까지 비는 아들을 보니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내일은 다시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저를 찾아올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내 자식이 이게 무슨 꼴이냐? 어머니, 제가 일어나면 계약 없던 걸로 해주시겠어요? 네. 김 사장님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어미한테 무릎 꿇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건 너와 내가 아니라 내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해결될 문제야. 제가 바로 세울게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채원이 버릇도 제가 이번에는 진짜로 고쳐놓고 다시는 어머니 속 썩이는 일 없게 할게요.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제발요. 아들의 애원은 절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같은 다짐을 들어왔던가요?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들의 약속은 그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정말 이 어미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말거라.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다. 너희 부부 문제에 더는 휘말리지 않고 내 남은 생이라도 조용히 살고 싶어.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흐느끼던 아들은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저희를 버리시는군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은 비수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들은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휑한 거실에 홀로 남자, 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외면한 어미의 마음이라고 편할 리가 없었지요. 가슴 한구석이 도련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와 제 아들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후 저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낡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장 제가 살아갈 새로운 거처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가득히 떠오르는 수많은 매물 정보들이 낯설기만 했어요.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 풀옵션, 즉시 입주 가능, 조용한 주택가, 채광 좋은 빌라 2층, 리모델링 완료. 수십 년간 살아온 이 넓은 주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고 초라한 공간들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마당도 없고 볕도 잘 들지 않을 것 같은 집들. 내가 과연 저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설렘이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나만의 공간.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 새벽의 벨소리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아도 되는 곳. 그건 분명 지금의 삶보다 나은 삶일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몇 군데의 연락처를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려움은 조금씩 가라앉고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결심을 더욱 굳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막 마쳤을 때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다녀가셨던 젊은 부부 기억나시죠? 그분들이 집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오늘 바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네. 가격도 사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맞춰드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약금부터 받아서 바로 보내드릴까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저를 떠미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홍빛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제 저감을 따는 것은 제 몫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계약 진행시켜 주세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였어요. 계약금이었습니다. 어제 본 매매 계약서에 적혀 있던 그 금액이 이제는 차가운 숫자가 되어 제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운명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작은 돛담배가 된 듯한 아득한 기분이 들 뿐이었습니다. 잔금을 치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예약을 마쳤고 이사갈 작은 빌라의 계약도 끝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불러 이 모든 상황을 매듭짓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와 함께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고 아들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약속한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내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초상집에 온 문상객처럼 어둡고 굳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미리 끓여둔 대추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나한테 왜 그렇게 돈이 필요했는지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제 질문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입을 열 생각이 없는 듯 했어요. 하지만 옆에 앉은 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마른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모든 것을 체념한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은 채원이가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큰 빚을 졌어요. 주식?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노름 비슷한 것에도 빠져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더라고요. 아들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저 허영심이 많고 씀씀이가 해픈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노름에까지 손을 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의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빚이 얼마나 되는데? 억 단위가 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제게 와서 빌려갔던 돈들은 그 거대한 빚의 이자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새벽 4시에 찾아와 3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악을 쓰던 며느리의 절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너는 이 어미를 속인 것이냐? 사업 자금이라는 내 아내의 거짓말에 장단을 맞춰준 것이야? 제 추궁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저희끼리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잘못은 아들의 무능과 방관이 키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통장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탁 위 두 사람의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을 판 돈의 일부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희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게다.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이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다. 그냥 주는 거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이 돈으로 너희 인생을 제대로 정리해라. 빚을 갚든 새 출발의 자금으로 쓰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이걸로 나와 너희의 금전 관계는 오늘부로 완전히 끝내는 것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돈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마라. 밥 한 끼 먹으러 오는 아들과 손주들은 언제든 환영이다. 하지만 돈을 바라는 손님으로는 이 어미가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찾아올 생각 말아라. 내 말 알아들었느냐? 제 말에 아들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고 평생 고개를 숙일 것 같지 않던 며느리마저 죄송합니다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아들 내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저는 텅 빈 식탁 위에 놓인 찻잔과 통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집을 팔아 손에 쥔 돈으로 결국 자식의 빚을 갚아주게 된
이 기막힌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질긴 악연을 끊어내고 저와 제 아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마지막 대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이삿날의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해야 했어요. 수십 년간 매일 아침 저를 깨우던 익숙한 빛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빛이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속한 9시가 되자 이삿짐 센터의 트럭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익숙한 몸놀림으로 집 안으로 들어와 제 평생의 흔적들을 분해하고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소파에 멍하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의 손에 들린 모든 물건에는 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털어 사주었던 자개장은 신혼의 설렘을 간직하고 있었고, 아들이 어릴 때 쓰던 작은 책상은 밤새 열이 펄펄 끓는 아이의 머리맡을 지키던 제 고단함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빛바랜 장롱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 장은 오래돼서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순간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버리라니요. 저 장롱은 남편이 땀 흘려 번 돈으로 제게 처음 사준 가구였습니다. 문짝이 잘 맞지 않아 삐걱거릴 때마다 남편이 직접 대패질을 해서 고쳐주곤 했지요. 그 사람의 손때와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니요. 가져갈 겁니다. 조심히만 다뤄주세요. 제 목소리는 겨우겨우 갈라져 나왔습니다. 직원은 제 고집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군말 없이 장롱을 두꺼운 담요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곧 추억을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릇이며 냄비, 낡은 가전제품, 해진 옷가지들이 마당 한쪽에 쓰레기처럼 쌓여갈수록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앨범을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100일 사진, 첫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긴장된 얼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집에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 추억들을 품기에는 너무나 비좁은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가장 소중한 몇 권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상자에 담아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이 올까요? 오후가 되자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가구들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세월의 먼지와 빛바랜 흔적만이 네모 반듯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가 낯설게 울릴 정도로 공간은 휑했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의 키를 재던 문설주 앞에서는 한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175, 드디어 아빠를 넘다. 남편이 흐뭇하게 웃으며 적어놓았던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 아래로 제 손자들의 키를 재었던 작은 낙서들도 보였습니다. 이 집의 기둥과 벽들은 우리 가족의 행복한 역사를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녕. 저는 텅 빈 집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가 가슴을 쳤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집을 훔쳐보고 나온 사람처럼 초라해졌습니다.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앉아 낯선 동네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풍경들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단골 정육점, 아들과 함께 자주 가던 헌책방,
남편과 나란히 걷던 산책로.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과거의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5층짜리 빌라의 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지요. 좁은 계단을 올라 현관문 앞에 서자 아직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철문이 저를 맞았습니다. 김 사장에게 미리 받아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거실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좁은 공간, 베란다도 없는 작은 창문,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방 2개. 그곳이 제 남은 생을 보낼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곧이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짐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간신히 가져온 낡은 자개장과 몇 가지 가구들은 이 작고 반듯한 공간 안에서 유난히 촌스럽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마치 제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짐 정리가 끝나고 직원들이 돌아가자 집안에는 지독한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현관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저만이 아는 번호로요. 남편의 기일 4자리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비로소 이곳이 온전한 제 공간이라는 작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저만의 성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낯선 공간이 주는 불안감과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옆 건물의 회색 벽만이 보일 뿐 제가 사랑했던 마당의 감나무도 지저귀던 새들도 없었습니다. 박스를 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저는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일일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쳐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후회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왔습니다. 주방을 뒤져봤지만 냄비 하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와 물을 부었습니다. 식탁도 없는 방바닥에 쭈그려 앉아 뜨거운 라면을 먹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준 적이 없었는데 정작 제 자신은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라면 국물에 섞여 들어간 눈물은 짜고도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집에 낯선 침묵 속에서 뒤척이고 있을 때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이사는 잘 마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되읽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이해가 갔지만 감사하다는 말의 의미는 쉽게 헤아릴 수 없었어요. 무엇이 감사하다는 걸까? 집을 팔아 빚을 갚아준 것이?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제 아들에게도 무언가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 저는 그 작은 희망 하나를 붙잡고 길고 긴 첫날 밤의 어둠을 견뎌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 몇 주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디인지 잠시 생각해야 했고 밤이 되면 낯선 천장의 무늬를 세며 잠 못 이루기 일쑤였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던 몸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낮 시간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을 가꿀 필요도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잔뜩 장만할 필요도 없었지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저는 무기력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페인처럼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주민센터였어요. 이사 오던 날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가 본 수많은 강자 포스터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주민센터 로비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마친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노래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 아이들의 제잘거림. 죽은 듯이 고요한 제 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저는 잠시 그 생경한 활기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제가 과연 저들 속에 섞일 수 있을까? 한참을 망설인 끝에 저는 서예 교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어깨 너머로 붓글씨를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 대여섯 분이 조용히 먹을 갈고 있었어요. 묵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붓을 쥐는 법도 화선지에 선 하나를 긋는 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먹을 갈고 선을 긋고 글자를 쓰는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오로지 붓끝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동안 저를 짓누르던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잠시나마 잊혔습니다. 그것은 제게 아주 새로운 형태의 위로였어요. 두어 달이 지났을까 제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교실에 꾸준히 나가면서 말동무가 생겼습니다. 저보다 5살 위인 김 여사님이었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혼자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지가 비슷해서인지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근처 시장에 들러 장을 보기도 하고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시시콜콜한 신세 한탄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 오늘 쓴 글씨 봤어? 아주 힘이 넘치더라. 회계 기백이 있어, 기백이. 김 여사님은 늘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예 선생님도 제가 재능이 있다며 붓을 잡는 자세나 정신을 집중하는 힘이 남다르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평생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제게 박정순이라는 이름 석자로 받는 칭찬은 낯설었지만 무척이나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자존감이라는 것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연말에 있을 작은 전시회에 제 작품을 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당치도 않다고 했지만 선생님과 김 여사님은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박 여사 실력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이건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작은 축제 같은 거야. 부담 갖지 마.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적힌 작품이 어딘가에 걸린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하고 자식에게 실망하고 평생의 집을 등지고 도망치듯 떠나온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자 제 일상은 더욱 활기로 채워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의 시간 외에도 저는 혼자서 도서관에 가고 오래된 영화를 상영해주는 극장에도 찾아갔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들에게서 변화가 감지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제가 사는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현관문 앞에 반창거리만 놓고 가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집 안으로 들어와 말없이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주거나 무거운 쌀자루를 옮겨주곤 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주변을 맴돌며 제가 필요할 만한 도움을 주고는 쑥스럽게 머리를 긁적이며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저는 그간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채원이 요즘 상담받으러 다녀요. 저도 밤에 대리운전 시작했고요. 아직 한참 멀었지만 어떻게든 갚아나가야죠.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사과 한쪽을 깎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잘했다는 칭찬도 안 됐다는 동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온전히 제 아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면서도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혹했던 결단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동네와 새로운 일상에 제법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늘진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손주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감정과는 별개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밟혀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버이날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는 삐뚤빼뚤한 글씨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에는 손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색연필로 그린 카네이션 그림과 함께 아이의 서툰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보고 싶어요.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요즘 엄마랑 아빠가 맨날 싸워요. 무서워요. 할머니 옛날 집에 살 때가 좋았어요. 마당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제가 말 잘 들을 테니까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오면 안 돼요? 사랑해요 할머니. 손주 올림.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 작은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선택한 평화가 아이들의 평화를 빼앗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손주에게 줄 선물을 잔뜩 사서 아들 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할머니는 우리 강아지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단다. 언제든지 할머니 보고 싶으면 전화하렴.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꼭 한번 뵙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어 한다고요. 어머니 채원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고 요즘은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 일이라도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를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애써 잠재워 두었던 분노와 모멸감이 다시 살아날 것만 같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어머니, 용서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구나.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시간을 다오. 제 대답에 아들은 더 이상 조르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예 교실 김 여사님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던 남편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용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월이 흘러서 분노가 무뎌지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에이, 똥 밟았다 치자 하고 잊어버리는 거지. 그게 늙은이들의 용서야. 김 여사님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는 가짜일 뿐이니까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제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용서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유난히 좋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무작정 버스를 탔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로 향하는 버스였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한 번쯤은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는 익숙한 길을 달려 예전 동네 어귀에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가 살던 집이 있는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대문을 가진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옛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낡고 색이 바랬던 대문은 산뜻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마당에는 제가 심었던 감나무 대신 작은 미끄럼틀과 아이의 세발 자전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질투나 상실감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앨범 속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득하고 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집이 다시 저렇게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 집에서 보냈던 제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여름밤,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손주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이 집 대문을 넘던 날, 그 모든 기억들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집은 팔았지만 추억까지 판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집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이 집에서 행복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건넨 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마지막 찌꺼기가 그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완전히 바스러져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와의 화해를 한 겁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제가 다니는 주민센터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축제의 일환으로 서예 교실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소박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작품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걸리는 날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아침 저는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주민센터 한쪽 벽면에 걸린 수많은 작품들 사이에서 저는 제 작품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쓴 작품의 제목은 새벽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을 표현한 글씨였지요. 그것은 제 지난 시간을 함축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와, 박 여사. 이거 정말 박 여사 작품 맞아? 너무 멋지다. 김 여사님이 제 어깨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다가와 제 글씨에 힘이 있다며 좋은 작품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쑥스러워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속으로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한참 동안 사람들의 칭찬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아들이 손주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에 저는 놀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쩐 일이냐? 할머니 전시회 하신다고 해서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손주들이 제게 달려와 미리 준비해온 작은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은 제 작품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멋있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아픔이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을 제 아들이 비로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날 함께 작품을 보고 떡을 나누어 먹으며 보낸 시간은 그 어떤 대화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홀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지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시간과 돈을 써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행선지는 남해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다시 작은 여객선으로 갈아타고 들어가는 외딴 섬이었지요. 버스와 배를 타는 내내 제 마음은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섬에 도착해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 짭조름한 바다 내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혼자서 갓 잡은 생선구이 정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밥을 먹는 제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질까 걱정했지만 막상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밥맛은 꿀맛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해가 지는 바닷가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붉게 물드는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며 제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들을 낳고 며느리를 얻고 손주들을 품에 안았던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서기까지의 아팠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심지어 제 자신까지도요. 모든 것은 그저 그렇게 흘러왔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풍파를 겪고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곳까지 와서 제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은 겁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처음으로 아들과 손주들을 제가 사는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전처럼 진수성찬을 차릴 수는 없었지만 제 작은 부엌에서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작지만 되게 깨끗해요. 손주들은 낯선 공간을 신기해하면서도 금방 적응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시끄럽고 북적이는 식사는 아니었어요. 조금은 서먹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안부를 묻지 않는 저를 위해 먼저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의 학교 생활 이야기, 제서의 교실 이야기 같은 소소한 대화만을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과 손주들이 돌아간 뒤 저는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탑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낯선 빌라의 뻑뻑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워 매일 밤을 뒤척였던 이 작은 공간은 이제 제 손때와 체온으로 채워져 더없이 아늑하고 편안한 저만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별다른 의미를 두지는 않았지만 창가에 놓인 작은 달력을 보며 벌써 그렇게 됐구나 하고 무심코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아들이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인 것 같아서요. 아들은 쑥스러운 듯 말하며 케이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온 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상치 못한 아들의 행동에 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좁은 식탁에 마주 앉아 촛불도 없이 케이크를 잘라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저 잔잔한 미소와 편안한 눈빛이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케이크를 거의 다 먹어갈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채원이 얼마 전부터 동네 작은 식당에 나가서 일 시작했어요. 주방 보조로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따로 살고는 있지만 주말마다 아이들은 만나고 있어요. 자기가 망가뜨린 거 자기 힘으로 하나씩 책임지겠다고 하더군요. 상담 치료도 아주 성실하게 받고 있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에 대한 원망도 저에 대한 죄송함도 아닌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그 아이도 이제라도 자기 인생을 찾아야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아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게 옳은 길이다. 제 대답에 아들은 오히려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가 분노하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에요. 제 평온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아들은 이내 결심한 듯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1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처음 집을 파셨을 때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어머니, 만약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셨다면 저희 부부는 아마 바닥까지 갔을 겁니다. 아니요, 그 바닥마저 뚫고 지옥까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저희를 멈출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제 가정을 바로 세울 용기도 없으면서 아내의 잘못을 덮어주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재산을 당연한 저희의 안전장치처럼 여겼어요. 어머니의 고통과 외로움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그 집을 저희는 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마주 잡은 아들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어요.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서 걷는 거지. 너는 지금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게야. 그러니 더는 죄스러워하지 말거라. 제 말에 아들은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유약하고 자기 연민에 가득 찬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온전히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지요. 그날
저는 비로소 제 아들이 한 사람의 어른으로 온전히 독립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예 교실 김 여사님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곧 있을 손주들의 생일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였어요. 장난감 코너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로봇과 인형을 하나씩 골라 계산을 마쳤습니다. 김 여사님과 함께 1층 식품관으로 내려가 저녁거리를 사고 있을 때였습니다. 왁자지껄한 사람들 틈에서 제 눈에 익숙한 인형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채소 코너 앞에서 쪼그려 앉아 콩나물을 고르고 있는 여자. 제 며느리였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도 짙은 화장도 모두 지운 얼굴이었습니다. 질끈 묶은 머리에 낡은 시장 바구니를 든 모습은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식당 일이 고된지 얼굴은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콩나물 한 봉지를 신중하게 고르는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이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사람도 저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담담한 인식뿐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몸을 돌려 김 여사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우리 저기 가서 두부 좀 사갈까? 오늘 저녁엔 따뜻하게 두부전골이나 끓여 먹자. 제 목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이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봤어?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야. 더 이상 제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타인 중 한 명. 제가 며느리를 그렇게 인식하게 된 순간 저는 저 자신이 얻은 평화가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저녁을 먹고 난 뒤 조용히 서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라고 하기엔 거창하지만 작은 방 하나를 온전히 제 작업 공간으로 꾸며놓은 곳이었어요. 잘 정리된 벼루와 붓,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선지들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묵향이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시에서 주최하는 서예 대전에 낼 작품을 구상 중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어 이번에는 평온이라는 주제로 글씨를 써볼 참이었습니다. 화선지 위에 붓을 내렸습니다. 서걱, 서걱,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오직 제 숨소리와 붓소리만이 살아있는 공간. 이 고요 속에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큰 집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가족관계도 부서졌지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 새로운 것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서예라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얻었습니다. 저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 아래 앉아있는 제 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주름지고 늙은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집이란 무엇일까요?
크고 번듯한 기와집, 비싼 가구로 채워진 공간만이 집은 아닐 겁니다. 진정한 집이란 나의 영혼이 비로소 발 뻗고 쉴 수 있는 곳이겠지요. 타인의 시선이나 욕망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 저는 따뜻한 대추차를 한 잔 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묵향과 대추차의 향기가 방 안에 부드럽게 어우러졌습니다. 벽에는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과 제 첫 작품 새벽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작고 소박한 공간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맨 진정한 저의 집이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의 벨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하고 완전한 평화. 저는 그 평화 속에서 다시 한번 붓을 들었습니다. 제 남은 생은 바로 이 묵향과 삶의 향기 속에서 고요히 깊어갈 겁니다.